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30 중반에 결혼하고서 1년 만에 이혼했어요. 지금은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딸아이와 살고 있고요. 태어나서부터 쭉 아빠 없이 컸지만 똘똘하고 착하게 너무 잘 자라준 딸아이한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어요. 아무리 아빠를 본 적 없다고 하지만 뱃속에 있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 충격을 이 조그마한 아이가 어떻게 감당했을지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딸아이는 저 말고도 오빠 부부와 친정 부모님의 보살핌 덕에 지금까지 잘 자라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실 여러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 아빠는 멀리 있고 아이를 보러 올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가 자기 아빠를 찾으면 어쩔 수 없이 보여주자 마음 먹고 있는데 오히려 아이는 아빠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자기는 절대 친아빠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그러나 싶었더니 전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전 신우가 애를 우리 가족 몰래 찾아가서 진상을 부렸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저희 가족은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다 써서 아이와 신우가 만나지 못하게 조치를 했네요. 제가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고도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정말 진상이라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남편과 신우 때문이었어요.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이혼을 하는데도 그 인간은 아주 뻔뻔하게 큰소리치면서 저한테 신혼집도 팔아서 저 다 가지라며 자기는 푼돈 같은 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그 돈 받고 잘 됐다 할 만큼 돈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집은 뭐 요즘 말로 금수저 은수저 그렇지는 않아도 아빠가 좋은 직장 다니시고 엄마가 알뜰하게 살림하시며 저희를 가르치신 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자라지 않았어요. 대학 다닐 때에도 제 생활비나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 자리에 동동거리지 않을 정도의 여유는 있었고요. 부모님은 저와 오빠가 필요한 돈은 두말 않고 지원해 주셨죠.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돈을 헤프게 쓰시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아빠는 퇴직하기 전에 적당한 곳에 건물을 사셔서 노후도 준비하시고 저희에게 물려줄 것까지 따로 두신 정말 철저한 분이셨고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돈이 남고 여유가 있다고 해도 함부로 낭비하거나 명품 같은 거 막 사서 쓰지 않으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자라서인지 유행 따라서 우르르 뭐 사는 거에 휩쓸리지 않으며 살았고 돈도 쓸데없이 쓰지 않았어요. 그런 제가 남편과 사귀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건 그 사람이 꽤나 능력 있는 척 제 앞에서 쇼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영주 너 내가 명품 사면 항상 좀 놀라더라. 걱정하지 마. 나 그 정도 살 능력은 되는 사람이야. 아무렴 내가 돈도 없는데 그렇게 막 쓰겠어? 내가 언제 승우씨 능력 없대. 그냥 내가 그런 걸 잘 안 사봐서 그렇지. 뭐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쓰는 거니 나 뭐라 안 그래. 각자 다 생활 방식이 있는 거니까. 솔직히 전 그 사람이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괜찮은 사람이라 여겼고 그런 점을 좋게 봐서 결혼을 했던 거였어요. 남편은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대학 때 아버지까지 돌아가셔서 나이 차이가 10살이 나는 누나와 함께 살았었다고 해요. 우리 결혼해도 영주 너 우리 누나한테는 잘해주라. 누나가 나한테 엄마 노릇까지 대신해줬거든. 당연하지. 승호 씨한테 소중한 사람이면 나한테도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내가 잘해드릴게. 내가 진짜 결혼 하나는 잘하는 것 같다. 뭐 마찬가지 아니겠어? 승호 씨 능력 있고 싹싹하고 나한테도 잘하잖아. 서로 잘됐다고 생각하자. 우리 누나 막힌 사람 아니야. 너 시집살이 시키지도 않을 거고 다른 여자들처럼 네가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을 거니까 진짜 마음 편하게 먹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그런 남편의 말을 곧이곧대로 다 믿은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는
제가 편할 거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아주 큰 착각이었죠. 시누이는 지방에서 프랜차이즈 가게를 하고 있어서 당시 서울에 있던 저희한테는 자주 못 온다고 했었어요. 아무래도 휴일이 얼마 없는 장사다 보니 바쁘다고요. 그래서 결혼도 이런저런 복잡한 절차는 생략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양쪽 집 인사드리는 건 건너뛰고 저희 부모님과 밥 한 번 먹고 바로 결혼식을 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때 신우는 저와 친정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해봤자 어르신들도 힘드실 것 같고요. 우리 승호가 좋다니까 저는 빨리 자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그냥 편하게 준비하셔서 둘 결혼시켰으면 해요. 부모님은 아무리 그래도 갖출 건 갖춰야 한다며 저한테 모자라는 돈은 보태주겠다며 최대한 혼수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막 휩쓸리듯 결혼해도 되나 싶어서 어리둥절했는데 그때 먼저 결혼한 친구 하나가 이러더라고요. 원래 결혼이 하려 들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이것저것 재고 막 준비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안 좋더라고. 왜 될 일은 된다고 하잖아. 좋게 생각해. 친구는 그렇게 저를 위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이혼한 후에 저와 그 사람이 천생연분이라서 그렇게 빨리 결혼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네요. 아무튼 저와 남편은 돈을 반반씩 내면 빠듯하긴 해도 수도권의 작은 아파트를 살 수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인간이 빚을 져서 그 돈을 마련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막 혼수가 오가고 결혼식이 일주일도 안 남았을 때 신우가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영주아, 나는 분명히 우리 이것저것 따지지 말자고 했는데 서둔 어르신들이 나한테 해주신 거 알지? 그래서 말인데 나는 그런 건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뭐 안 해준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나는 요즘 스타일로 너네끼리 스몰 웨딩해도 멀어 갈 사람 아니거든. 오히려 이런 걸 거추장스러워하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넘어간다. 오해하지 마. 안 해주는 건 안 해주는데 저희 부모님한테서 받을 건 다 받고 허례허식이라는 둥 하는 건 기분이 상했어요. 말투에서도 은근히 우리 부모님을 구식이나 쓸데없는 치장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는 게 느껴졌고요. 자기가 우리한테 스몰 웨딩처럼 하라고 했으면 우리 친정에서 해주는 것도 받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그때는 신우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우리 집에서 예단을 받으니 당황해서 그러나 보다 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의 경제 상태는 그 사람이 말했던 것과 영 딴판이었어요. 남편이 자랑하듯 말했던 신혼의 가게도 딱히 잘 되는 게 아니었고요. 남편은 자기가 회사에서 팀을 다 이끄는 것처럼 말하고 인센티브도 많이 받는다고 항상 자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명품도 많이 사고 돈도 잘 쓴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2달도 안 돼서 우연히 보게 된 남편의 카드 명세서들은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게다가 대출 독촉 전화까지 와서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승우 씨, 오늘 대출금 빨리 갚으라고 독촉 전화 왔었어. 무슨 대출 받았어? 그리고 무슨 카드를 이렇게 많이 써? 보니까 현금 서비스 받아서 다른 카드 맞고 그런 거 같은데? 아니, 남의 명세서를 왜 보고 그래? 침대 옆에 버젓이 놓고 간 사람이 누군데 그래? 내가 보는 게 싫으면 버리든지 다른 데 두지 그랬어. 그게 내가 예전에 차 살 때 이것저것 지출한 게 있어서 그게 계속 누적돼서 그래. 대출은 집 때문에 받은 거고. 너한테 나 밤 보탤 돈 안 된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아니 그럼 전세를 얻었지. 무리해서 집을 사진 않아도 됐잖아. 넌 그럴 돈이 된다는데 내가 어떻게 안 된다고 말하냐? 난 너한테 맞춰주느라 한 건데 되게 뭐라고 하는 것 같다. 나는 너 생각해서 그런 건데 꼭 그래야겠어? 남편은 그렇게 제 말을 섭섭해하기만 했고 끝까지 자기가 돈 관리를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더니 퇴근하고 와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있지. 영주 너 돈 좀 있다고 했잖아. 그걸로 먼저 내가 받은 대출 갚으면 안 돼?
솔직히 계속 독촉 전화 받는 거 너도 스트레스잖아. 어차피 우리 같이 사는 집이고 다 공동재산인데 빚 때문에 이 집 팔고 전세 가는 것도 남보기 우습고 어떻게 안 될까? 내가 생활비 더 내든지 할게. 지금 승호 씨가 생활비 더 낼 상태는 돼? 카드값만 해도 꽤 많던데 현금 서비스부터 정리해야지. 그러니까 몇 달만 좀 참아주라. 응? 결혼하고 2달인데 이런 문제를 보게 됐으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저는 제 돈으로 남편 대출금을 갚아주고 현금 서비스까지 정리한 다음 남편한테 약속을 받았어요. 다음 인센티브는 3개월 있어야 받는다며. 그럼 그때까지는 사고 싶은 거 있어도 좀 자제해. 우리 결혼 전에 약속한 게 있잖아. 나 혼자 생활비에 경제적 부담 다 떠안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 우리 둘 다 일하니까 버는 만큼 비율 정해서 내기로 했잖아. 알았어. 나도 그럴 생각이었어. 처음부터 좀 미안하긴 하네. 암튼 고마워. 자기 빚이 없어졌다는 사실만 홀가분해하는 남편이 너무 철없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달에 또 한 번에 몇백 되는 카드를 긁었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알아보니 강남의 꽤 유명한 명품 편집샵에서 쓴 돈이었어요. 승호 씨, 내가 사고 싶은 거 있어도 좀 자제하자고 했잖아. 근데 그 말한 지 일주일이나 됐어? 이게 또 뭐야? 아니 넌 왜 자꾸 내 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 그래? 승호 씨가 보라고 나한테 비번까지 다 가르쳐 놓고 무슨 소리야? 돈 안 쓸 테니까 확인해 보라며. 그거 누나한테 사서 보낸 거야. 누나 고등학교 동창 모임 있다는데 안 그래도 혼자 사는데 추레하게 하고 나갈 수 없다고 하잖아. 동창들이 얕본다고. 너도 그런 자리 어떤 줄 알지? 서로 웃으면서 만났지만 싹 스캔하고 잘 사나 못 사나 그런 거 속으로 다 계산하는 거. 누나, 나한테는 엄마이자 누나인데 그 정도 기는 펴게 해줘야지. 우리 집에서 예단으로 보낸 옷들도 있는데 그거 입으면 됐지 않아? 무엇보다 이거 너무 과해. 자켓 하나에 몇백이 말이 돼? 네가 그런 거 안 사봐서 몰라서 그렇지. 다 그 정도 해. 비싼 것도 아니야. 그리고 니네 집에서 해준 옷들 누나 스타일 아니래. 그래서 못 입겠다고 하더라고. 정말 입만 열면 나오는 말들이 어쩌면 하나같이 제 뒷목을 잡게 하는지 정말 남매가 똑같아도 너무 똑같았어요. 그리고 신우가 아예 남편 카드 하나를 갖고서 여기저기 써대더라고요. 비싼 건 다 남편 카드로 쓰고 있었어요. 아니, 아무리 자식 같은 동생이고 엄마 같은 누나라지만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는 이 남자 인센티브가 얼마길래 이런 돈을 다 감당했나 싶었고 신우도 정말 동생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돈을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신우 자켓을 사준 그 명품 샵에서는 남편을 VIP로 등록을 해놓았더라고요. 한 해에 가서 쓰는 돈이 몇천 원 돼야 VIP인데 그 명품 샵에서 일반인 VIP는 웬만한 사업가 아니고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알게 된 사실은 남편 연봉이 그만한 돈을 감당할 수 없는 건 당연할 뿐더러 저보다도 연봉이 1000 정도 적다는 거였어요. 승호 씨, 이건 아니야. 이러다 우리 진짜 파산해. 형님한테 카드를 정 드려야겠으면 한도 적은 걸로 드리고 승호 씨도 지금처럼 쓰면 안 돼. 형님이 정말 승호 씨를 자식 같은 동생으로 생각하면 승호 씨 사정도 알아주셔야지. 아니 그냥 동생이어도 이건 아니야. 그건 그런데 내가 누나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어. 아무래도 엄마처럼 따르며 살았으니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보였어요. 결국 저와 남편은 신우에게 가기로 한 주말에 둘이서 같이 카드 문제를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저는 신우가 당연히 카드를 안 쓴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우의 반응은 정말 예상과 너무 달랐어요. 아니, 내가 쓰면 얼마나 쓴다고. 요즘 우리 가게 장사도 안 되고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그러는 건데 결혼했다고 이런 것부터 눈치 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누나. 내가 다시 형편 나아지면 꼭 다시 줄게. 잠깐만 그런 거니까 좀 참아줘. 알았어.
네가 힘들다는데 내가 눈치 없이 쓸 수 있니? 그래도 결혼했다고 마누라 눈치 보고 그러지는 마. 너 기펴고 당당하게 살라고. 전처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라며 저를 한번 쓱 훑어보는데 진짜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남편이 저를 쿡 찌르는 바람에 그냥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생각해보면 그때 진짜 한마디 해줬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아니, 자기 동생 빚더미에서 구제해줬는데 무슨 내 눈치를 보느라 돈을 못 쓰게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 남매는 툭하면 기펴고 당당해야 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돈을 마음대로 써야만 당당한 거고 기펴는 거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두 사람 인생에 큰 망조를 들게 한 거라고 봐요. 그때부터 시누이는 툭하면 저한테 전화를 걸어대기 시작했어요. 오늘 중학교 때 베프를 만났는데 걔는 땡땡땡 신상 입었더라. 걔 지가 돈 벌어본 적도 없는 애거든. 참 저런 팔자는 타고나나 봐. 나 동네 친구들 만났는데 다들 신상 입고 나온 거 있지? 최소 제일 못 입은 애도 백화점 입장못인데 나만 입던 거에 쓰던 가방에 이제 창피해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겠어. 전부 이런 식의 말만 하는 거였어요. 아니, 장사를 하는 사람이 허구한 날 친구만 만난다고 하는 것도 너무 이상했고, 정말 친한 친구랑 만났으면 못했던 이야기하고 정을 나누는 게 일상 아닌가요? 그런데 맨날 쟤는 머리 벗고 딴 애는 뭘 쓰고 나왔고 무슨 백을 들었고 그런 것만 체크를 하고 다니는지 진짜 정신이 딴 데 팔렸다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형님, 저번에 예단으로 받으신 가방하고 구두도 명품이잖아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혹시 승호가 얘기 안 했니? 그거 너무 올드해서 난 못하겠더라. 나랑 안 맞아. 에휴, 이참에 중고로 내놓을까? 명색이 명품이니 돈은 제대로 받을 수 있겠지? 그거 팔아서라도 뭐 좀 장만해야겠네. 자기 아들이나 다름없다는 동생이 결혼할 때 받은 예단을 중고로 팔겠다는 말을 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 저는 정말 신우한테서 정남이가 다 떨어졌어요. 계속되는 그런 전화를 제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대서 일하는 데에도 지장이 정말 많았거든요. 형님, 제가 지금 직장이라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형님, 제가 지금 미팅 나왔거든요. 좀 시간 오래 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화를 끊고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자 한동안 전화가 오지 않고 잠잠하더라고요. 제가 핑계대느라 바쁘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회사로 전화를 해서 끝없이 자기 옷도 없고 쓸 돈도 없다고 질리게 하는데 인내심의 한계가 오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 한 번은 가게 하루 쉰다고 저희 집에 온 적이 있었어요. 같이 점심을 먹고 차 마실 때까지는 그래도 분위기 나쁘지 않고 괜찮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승호야, 너 정희 알지? 걔는 친정에서 가게 차려줘서 그렇게 장사가 잘 된대. 그래서 시댁에도 용돈을 그렇게 많이 드린다더라. 정희, 네 중학교 동창이잖아. 알지 정희. 잘 됐네. 걔네 집 원래 잘 살잖아. 그러게 말이야. 돈 벌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눈치가 빠르고 센스도 좋은 것 같아. 그러니 걔도 장사를 그렇게 잘해서 시댁에 용돈도 팍팍 주고 그러지. 제가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거 왜 모르겠어요. 시댁에서도 그 여자분한테 잘해주시나 보네요. 원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오고 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돈을 잘 번다고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회사에서 월급쟁이 생활하고 돈 모은 거지만 그래도 승호 씨랑 결혼했다는 의리로 빚 다 갚아줬잖아요. 남편 아니면 의리로 그러기 힘든데 그 여자분 시댁이 여자분한테 잘하는가 보네요. 스트레스 안 받게 하고요. 제 말에 신우와 남편은 눈이 동그래져서 서로를 쳐다보더니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졌다 파래졌다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별말 안 하니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가 아주 놀란 모양이더라고요. 그 신우는 별 말 없이 앉았다가 그만 가보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들으라는 듯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가 시집살이도 안 하고 다른 며느리들보다 편히 살면 눈치껏 알아서 잘할 일이지.
하지만 저는 끝까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멀리 못 나가요. 라는 말만 하고 용돈을 드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신우는 남편 카드만 못 썼을 뿐이지 제가 매달 꼬박꼬박 용돈 보내주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자기네 회사 인센티브가 줄었다며 생활비 낼 돈도 부족하다고 하도 우는 소리를 하길래 제가 대신 보내고 있었는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 비교하고 내가 편하게 산다는 식으로 말하며 돈 더 달라고 눈치를 주는데요. 저는 줄 수 있다고 해도 더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 1주년이 다가올 즈음에 저는 임신 5개월에 접어들었고 생각보다 입덧을 오래 하고 안정되는 데에 시간이 걸려 체력적으로도 마음도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제가 아이 갖고 병원에도 몇 번 실려가고 아무것도 못 먹어서 힘이 들어 친정엄마가 와서 저 돌봐주곤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우한테서 연락이 딱 끊기는 거 있죠. 혹시라도 자기가 뭐 해줘야 될까봐 그러는 게 너무 속 보이더라고요. 남편도 맨날 자기 바쁘다며 병원 한 번을 같이 가주지 않고 급기야 집에 안 들어오는 날들도 생겼어요. 처음에는 야근에 출장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자주 집을 비우기도 하고 밤 12시 넘어서 들어오는 건 예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병원 검진을 가야 하는데 같이 가주시기로 한 친정엄마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기셔서 못 가게 된 날이 있었어요. 승호씨, 내일 병원 가는 거 우리 엄마가 외삼촌 집에 일이 생겨서 거기 가봐야 된다고 하시네. 내일만 승호씨 나랑 같이 가줄 수 있어? 나 임신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 같이 가준 적 없잖아. 이번에는 좀 같이 가주라. 아 진짜 너는 나이가 몇인데 맨날 병원을 같이 가달래? 내가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으로 보여? 짜증나게 정말. 그러더니 그 밤에 옷을 집어들고 도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안 나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괘씸하고 기가 막혀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다시 들어오라고 몇 차례나 문자를 보냈지만 남편은 끝까지 답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오후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영주 네가 아이 낳으면서 회사 그만둘지도 모르니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돼서 예민한데 넌 자꾸 어리광만 부리는 것 같잖아. 너도 사회생활하면서 그렇게 뭘 모르는 소리만 해. 나도 우리 집 어떻게 꾸릴지 열심히 궁리 중이니까 좀 그런 소리는 하지 마라 진짜. 이게 미안해서 보낸 건지 자기 행동이 옳으니 나한테 토달지 말라는 건지 참 헷갈리는 문자였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결혼 전 남편이 저한테 보여줬던 능력 있고 사교성 있고 싹싹하던 모습과 지금의 남편 모습을 여러 번 번갈아 떠올리게 됐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하지만 원래 결혼이라는 건 자기 모습이 다 드러나기 마련이니 연애 때와 같을 순 없는 거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저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하고 푸념 정도로 끝났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때 저는 겨우 입맛이 되돌아오기 시작해서 회사에서 먹는 걸로 모든 걸 버티고 있었어요. 자꾸 졸음이 쏟아지기도 하고 몸이 무겁고 위가 눌리는 것도 맛있는 걸 먹으며 주의를 환기시키곤 했거든요. 그렇게 회사에서 전보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힘겹게 일을 하고 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절 찾아왔더라고요. 안양주 씨 맞죠?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실래요? 보자마자 대뜸 저를 사무실에서 불러낸 화려한 차림새에 향수 냄새가 짙게 나는 그 여자는 상상도 못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 승호 씨 좀 놔줄래요? 승호 씨 저랑 결혼할 무렵부터 만났어요. 이미 저희 사이는 깊어졌고 헤어질 수 없는데 승호 씨는 당신하고 결혼을 깰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좋으니까 계속 보자고 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 돈 가지고 괴롭힌 거, 형님한테 카드 뺏은 거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승호 씨 속상해할 때마다 제가 너무 마음 아팠고 얼마 전부터는 임신했다고 그렇게 승호 씨 들들 볶는다면서요. 임신한 게 유세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승호 씨도 안영주 씨한테 마음 떠났는데 태어날 아기 걱정에 쉽게 정리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영주 씨가 어른스럽게 정리해주세요. 저는 처음에 누가 저한테 악질적인 장난을 한다고 생각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여자 표정은 절대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알겠으니까 이만 돌아가 달라고 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무슨 말을 더 하려던 그 여자는 제가 지금 근무 시간이라고 하자 별 수 없이 자리를 떴고요. 제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가 대체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머릿속이 빙빙 돌며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지럼증이 계속되던 저는 결국 의자에서 미끄러져 주저앉고 말았고, 제 건강을 걱정해주던 회사 동료들이 놀라서 저를 얼른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고 처치를 받는데 그제야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환자분, 아기 아무 이상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빈혈 말고 다른 이상은 없지만 그래도 며칠 안정 취하세요. 의사와 간호사는 제가 아기 때문에 우는 줄 알고 저한테 아이 괜찮다고 계속 달래줬지만 제 마음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아이가 괜찮다는 건 정말 다행이었지만 결혼 1년 만에 싱글맘이 돼서 혼자 살 처지가 된 제 자신이 너무 서글펐죠. 그리고 그게 다 제가 바보 같아서 생긴 일이라는 게 힘들었어요. 어떻게 바람 피는 걸 모를 수가 있어? 얼마나 둔하면 여자가 그것도 눈치를 못 채. 어떻게 결혼할 때 그 인간이 양다리였던 걸 몰랐던 거야. 그렇게 혼자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울던 저는 결국 진정제를 맞고서야 잠이 들고 말았었네요. 병원을 나오고서는 도저히 집으로 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일단 싱글인 친구네 집에 가서 며칠만 신세를 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제 폰번호를 어떻게 안 건지 저한테 결정했냐는 문자를 계속 보내더라고요. 처음에는 문자를 씹었지만 그 여자의 끈질긴 문자와 전화질에 저는 결국 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보세요. 가정 있는 남자랑 바람난 게 자랑이에요? 어디 전화까지 해서 정리해라 마라 훈수질이에요. 사랑 없는 결혼 생활도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쪽이 승호 씨 포기만 해준다면 둘이 살던 집도 줄게요. 제가 안영주 씨 이혼 소송 다 유리하게 해준다니까요. 저 뭐 잘했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안영주 씨랑 결혼 결정되고서 승호 씨 만난 것도 맞고요. 근데 먼저 만나고 늦게 만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끼리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아이 포기하고 싶으면 그 비용도 제가... 네가 인간이니? 어디다 대고 남의 애 이야기를 꺼내? 저는 그렇게 소리를 꽥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요. 제가 집을 나오고 사흘이나 됐는데 남편한테서 연락 한 번이 안 오더라는 거죠. 어쩌면 이 인간은 제가 스스로 물러나길 바라면서 그동안 저 병원 한번 안 따라가고 모든 걸 제가 이기적인 여자로 몰아세웠던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어요. 더는 고민하고 말고 할 게 없겠더라고요. 저는 바로 친정으로 가서 그동안 있던 일을 이야기했고 부모님은 잔뜩 화가 나셔서 인맥을 다 뒤져 저한테 제일 비싼 변호사를 붙여주셨어요. 신우는 제가 이혼 소송을 할 거라는 말에 처음에는 집 앞까지 찾아와서 그러지 말라고 사정했어요. 옳게 남자는 살다 보면 한눈 한 번씩 다 팔고 그런데 이혼한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태어날 애 인생도 생각해야 하잖아. 이혼은 아닌 것 같아. 올케가 그냥 눈 딱 감고 넘어가면 될 일이야. 형님, 승호 씨 저 집 나오고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제 회사 폰 번호 다 알고 있고 저와 승호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으면 얘기 끝난 거 아닌가요? 제가 승호 씨 뭘 믿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요. 왜 제 인생을 남의 껍데기만 붙들고 살라고 하세요? 지금 21세기예요, 형님. 형님 말씀대로 형님도 이혼하셔놓고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 정말 단단히 화가 났네. 일단 화 좀 풀고 있어. 라며 신우는 끝까지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보름이나 지났을까요? 신우가 다시 저를 보자고 찾아왔더라고요. 이번에는 전에 보지 못한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싹 치장하고서는 다리를 꼬고 앉아서 턱으로 저를 가리키며 여기 앉아봐 라며 거만하게 굴더라고요. 보아하니
올케 마음 바뀔 것 같지 않아서 말이야. 승호도 더는 미련이 없다고 하고. 내가 전에 했던 말을 잊고 올케 뜻대로 이혼해. 아, 맞다. 이혼하면 이제 아무 사이 아니니 올케니 뭐 그런 말은 아닌 것 같네. 애는 낳고 싶으면 낳고 알아서 하고 대신 나중에 승호한테 손 벌릴 생각은 하지 마. 그 얘기하려고 그렇게 오만치장 다 하고 오신 거예요? 너한테 좀 보라고. 앞으로 혹시라도 네가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더라도 뭐 그게 쉽겠냐만. 아무튼 그렇더라도 그때는 좀 잘하라고 보여주는 거야. 이거 다 애경이가 해준 거야. 한 집안 며느리가 되겠다고 했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시댁 어른한테 해줄 줄 알아야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느낌 있게. 알겠니? 아무튼 너 이혼한다고 그 집 팔아서 네가 다 챙기려고 하면 안 된다. 나 그 말 단단히 하려고 온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승호가 그러는데 니네 집에 아주 질렸다더라. 그래서 너랑 말하기도 싫대. 적어도 건물 있는 집안이면 사위한테 미리 유산 딱 떼어서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니? 어쩜 그렇게 인색하고 팍팍하니? 그러니 딸내미도 똑 닮아서 이혼이나 당하지. 정말 막말의 수준이 선을 넘는 걸 꼭 참고 듣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 그때 이미 변호사 조언대로 신우가 하는 말을 다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신우는 저한테 신혼집 팔면 저 혼자 못 갖는다고 했는데 유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음은 물론이고 집값도 다 제가 낸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였어요. 게다가 그 여자가 전화로 이혼만 해주면 그 집 저한테 주겠다고 했던 녹음 내용하고 문자 내용도 다 있었거든요. 저는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까지 같이 진행했고 두 사람은 저한테 막대한 위자료를 줘야 했어요. 제가 갚아줬던 카드값도 물론 다 돌려받았죠. 그 여자는 자기가 상간녀가 아니라고 억지를 썼지만 이미 저한테 그 여자가 상간녀라는 증거가 다 있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은 온전히 저희 승소로 끝을 맺었어요. 저와 친정 식구들은 그래도 아이는 죄가 없으니 나중에 자라면 아빠를 볼 수 있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 인간은 필요 없다며 딱 거절하더라고요. 너 나중이라도 와서 아빠 노릇 할 생각 하지 마라. 내 눈앞에 다시 뜨면 너 가만 안 둬. 내가 미쳤냐? 널 왜 다시 만나? 라더니 그 남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더라고요. 보란듯이 그 여자 팔짱을 끼고서요. 아빠는 너무 화가 나서 저런 놈들한테 얕잡아 보이며 살면 안 된다고 저희한테 주려고 마련해둔 예금을 저한테 미리 주셨어요. 저는 위자료로 받은 돈과 친정에서 미리 받은 유산 덕에 여유롭게 아이를 키우며 살 수가 있었죠. 아이가 어느 정도 큰 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영어학원을 운영하며 나름 안락한 생활을 꾸려나갔고요. 친정 부모님과 오빠 부부는 저희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면으로 신경 써주시고 자주 왕래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딸아이가 사랑 속에서 성장해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연락 없고 아이를 보러 온 적도 없는 신우가 갑자기 얘한테 나타나서 아빠한테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신우가 어떻게 한 건지 애는 얼굴도 모르는 아빠 만나고 싶지 않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 신우 예전 행동들을 생각하면 아이가 싫어할지만 골라서 했을 것 같긴 했어요. 저희가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딸이 어디 갈 때면 꼭 누구 한 명이라도 붙여서 같이 다니곤 하는데 느닷없이 남편이 제 영어학원을 찾아왔더라고요. 아직 접근 금지 명령 나온 거 아니니까 만나도 되잖아. 그리고 그건 혜지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야, 너 내가 뭐라고 했는지 잊었어?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나면 가만 안 놔둔다고 했어, 안 했어? 다 지난 얘기를 뭘 다시 하고 그래. 겉보다도 영주 너 학원도 잘 되고 꽤 잘 산다고 하더라. 왜? 그게 너라는 인간하고 무슨 상관인데? 왜 상관이 없어. 내가 혜지 아빠잖아. 혜지 계속 혼자 키우기 힘들지 않아? 나 좋은 아빠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볼게. 아이는 그래도 엄마 아빠 다 있어야 안정적이잖아. 아이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도 싫다고 하고 간 게 너라는 인간이야. 이제 와서 무슨 꿍꿍이야? 제가 말을 탁 끊어버리자 그 인간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그래, 솔직히 말할게. 나 그년한테 완전 대었어. 그년 아동복 공장한다고 중국에 공장을 짓네 어쩌네 하더니 우리 눈에 가게까지 다 빼먹고 사라졌다고. 그게 벌써 2년 전 일이고. 솔직히 너한테 다시 찾아올 면모가 없었는데 그래도 내가 애 아빠니까 너 잘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잊고 받아주지 않을까 해서. 근데 며칠 전 누나가 혜지한테 실수를 한 모양이더라고. 애를 억지로 붙잡고 아빠랑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고. 누나도 나쁜 마음은 없었어. 그러니까 다 잊고 우리 다시 잘해보자. 영주야, 이번엔 진짜야. 저는 그 인간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책상에 있던 화병물을 그 인간 머리 위에 쏟아 부어버렸어요. 아니, 무슨 인간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 걸까요? 이미 저는 그 인간들이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은 단지 이것뿐이었어요. 너, 내가 개인 경호원 고용해서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두들겨 패기 전에 당장 꺼져. 내가 분명히 경고했어. 야, 영주야, 혜주 엄마. 저는 딸아이 이름이 그 인간 입에서 나오자마자 냅다 뺨따기를 갈겨버렸어요. 내 딸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안 나가면 영업방에 무단침입 이런 거 다 엮어서 유치장 보낸다. 제 표정을 본 남편은 장난이 아니란 걸 깨닫자 얼굴이 노래지더니 머리부터 어깨까지 흠뻑 젖은 채로 그대로 도망치듯 학원을 빠져나가더군요. 이후 저희는 그 남매에 대한 접근 금지를 받아냈고 폰 번호도 다 바꾸고 아이와 함께 친정 바로 옆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이런 모든 조치를 해도 그 파렴치한 인간들이 다시 나타날 때를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후 신우가 다시 우리 학원에 나타났고 그때 딸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해서 결국 오빠까지 전화받고 불이 나게 오지 않았겠어요. 친정 부모님과 오빠는 신우를 동네 한복판에서 망신을 주면서 이제는 고소를 할 테니 어디 콩밥 한번 먹어보라고 소리쳤어요. 그렇게 혼쭐이 나고서야 그 인간들은 얼씬도 하지 않게 됐네요. 그리고 다시 저희의 생활은 예전의 평화를 되찾아 가고 있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도 재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딸 잘 키우며 제 일 하면서 재미있게 살고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